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전력 시스템을 분산하고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발전을 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서 수도권 등으로 전기를 보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원전 12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혜택과 함께 고에너지 사용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휘발유 가격이나 상수도요금은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합니다. 전기요금도 지역별 차등제가 이뤄질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안동 25mm를 비롯해 북부 지역으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열흘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현재 기온 안동 12도로 조금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13도에서 16도 사이로 평년 수준 이어지며 오늘 북부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몰려온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은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세비야 총회에서 112개 회원도시의 탈춤축제 참가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이번 IAEC 총회는 스페인 세비야 문화센터에서 증오문화에 대응하는 교육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35개국 500개 도시가 가입된 교육 관련 최고 권위의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안동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례회의와 상임이사 도시회의가 열려 회원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도시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대기질 탁하겠습니다. 현재 영덕의 미세먼지 농도 174 마이크로그램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온 현상이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3도로 어제보단 좀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크게 쌀쌀하진 않겠습니다. 포항 호미반도에 봄의 전령사 유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미곶 바로 옆에 있는 33헥타의 경관농지를 수놓기 시작한 이 유채꽃밭은 파란 바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3월 하순인 지금 활짝 펴서 4월 중순까지 이 만개한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과 4월에는 유채꽃과 유색보리, 5월과 9월에는 메밀꽃과 해바라기 등을 순차적으로 심고 있는데요.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호미곶 인근에 위치한 구룡포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대게축제인 2023 구룡포 어서오시게가 펼쳐지는데요. 대게와 붉은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와 시식행사, 또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호미곶과 구룡포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8도, 습도는 66%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과 강원도 강릉, 묵호를 오가는 여객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로 휴항에 들어갔던 강원 지역 여객선이 선박 수리와 정기 검사를 마치고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건데요.
강원도 지역 여객선 터미널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강원과 울릉을 오가는 선박 운항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시행돼 강원 지역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모바일로 승선권 예매 시 현장 발권 없이 빠르게 승선할 수 있는데요. 여객선은 강릉항에서 오전 7시 30분에, 묵호항에서는 오전 8시 10분에 각각 출항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네, 최용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세금 박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점들 많이 좀 해결해 주시기, 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요 근래에 법인을 이용해서 슈퍼카를 구입하고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네. 게다가 법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이 빠르면 7월 실시된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자동차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늬만 법인차로 고가의 차량을 취득한 뒤에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행을 하는 사실상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과연 법인 자동차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개념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법인 경비에 자동차가 그러면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출퇴근이나 출장에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렇죠. 이러한 자동차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구입 비용이고 두 번째는 기름값이나 보험료와 같은 유지 비용입니다. 네. 자동차의 구입 비용은 그 구입 형태에 따라서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일시불이나 할부와 같은 경우와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렌트비나 리스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은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자기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도 법인 경비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차량을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5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 연도마다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구입비를 비용 처리하면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법인은 순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연간 렌트비로 2천만 원을 쓴다면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의 순이익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사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의 세율 구간을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차량을 운영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법인 명의로 등록만 해놓은 다음에
법인 업무와 관계없는 대표자의 가족이 운행을 한다든지 터무니없이 비싼 슈퍼카를 구입해서 타는 경우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주는 것은 순수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좀 제재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세법은 몇 가지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사항으로 임직원만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과 관련이 없는 대표자의 가족이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대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매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한 대당 연간 800만 원까지의 차량 구입 비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세금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딱 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차량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비싼 슈퍼카라고 할지라도 그 세금 효과는 4천만 원짜리 차량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시켜 두었다가 매년 800만 원씩 유보 금액이 소진할 때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유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차량을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해 두었다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800만 원씩 유보 금액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던 차량을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또 리스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유보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 금액과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의 차이만큼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요. 손실이 발생할 때 이 손실액 또한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해주고 초과하는 비용을 유보해서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반면에 리스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보 금액이 소진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이때 특이한 경우가 리스가 끝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리스 기간 동안에 남아있던 유보 금액과 차량 인수 후에 비용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 인수 후에 차량의 비용 부분은 차량을 인수한 연도에 바로 반영을 하게 되고 리스 기간 동안 남아있던 유보 금액은 인수한 다음 연도부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차를 통한 탈세도 막기 위한 다른 방안도 있나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무에 관련된 비용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차종과 자동차 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누가 사용했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주행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 비용 800만 원에 유지비용 700만 원을 더해 총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해주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7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많이 쓰시는 회사라면 운행일지를 꼭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모든 법인 차량이 이렇게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작성하는 게 의무인 건가요? 네, 법인 자동차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세법에서는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자동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 활동에 사용한다면 이러한 제재를 두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든 간에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변에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그럼 법인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 요건이 나뉘게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매출에 상관없이 제재의 대상이 되고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벌써부터 의무화되어 있고 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4년 즉 내년부터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는 다르게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운전 보험을 가입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임직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2대째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꼭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절반인 50%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비용 처리의 한도 금액이나 업무일지 작성 요건은 법인과 같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인 자동차를 이용한 탈세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는 어떤 교육보다 값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두류도서관에서 조선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책 읽어주는 할배 할매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두류도서관 실버 동화구연 수강생 어르신들로 구성된 책 읽어주는 할배 할매 자원봉사단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봉사단은 도서관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림책 읽기나 책놀이 활동 같은 다양한 교육 기부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두류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할머니와 도담도당 책여행 프로그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새 돼지가 코가 길어 안 길어? 안 길어요. 안 길지? 근데 옛날에는 할머니나 보지는 못했는데 코가 이렇게 길었다네. 옛날에 이상에 맨 처음 살았던 돼지는 지금 이 돼지와 똑같이 생겼었대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뭘까? 코. 그렇지, 코지. 저는 성당초등학교 1학년 1반 김유나입니다. 오늘 할머니랑 호랑이 꼬리 낚시를 갔어요. 할머니가 책을 재밌게 잘 읽어주셨어요. 재밌는 책이 많아서 또 놀러 올 거예요. 장릉초등학교 2학년 윤휘입니다. 할머니랑 같이 코가 긴 돼지를 읽었어요. 또 놀러와서 할머니랑 책 읽고 싶어요. 네, 저는 윤희 엄마 조선혜입니다. 집에서는 솔직히 바빠가지고 저렇게 책을 시간 내서 잘 못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너무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니까 너무 잘 왔다 싶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보여주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이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토요일 아침에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아왔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하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한 순간이었는데요. 자원봉사단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명희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그냥 재미있게 잘 들어주고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은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오세요? 또 오세요? 하면서 따라 나오고 그렇게 할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너무 보람이 됩니다.
이야기 할머니 박향선입니다. 두루공원에 운동 삼아 왔다가 평생 강좌 동화숲을 하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유이도 하고 책 읽어주기도 하고 그 눈망울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들이 다 끝나고 나서 나를 뒤에서 안아주고 문 밖까지 나와서 할머니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교육을 또 해주고 책도 선정해 토론도 하고 교육 받는 날이면 생기가 생기고 아이들 책 읽어주러 갈 때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슴이 아주 벅찼습니다. 애기들을 너무 사랑하는 이미경입니다. 이런 데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성대묘사, 동물흉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재밌다고 막 박수 치면서 또 하세요 이럴 때 내가 이거 참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원봉사하면 되게 좀 특별한 사람이 하고 또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나도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보탬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그 자체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이분들은 도료도서관의 실버 동화구연 수강생 분들이신데요. 평생 교육을 들으시면서 동화구연에 대해서 전문 강사분에게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봉사단에서 또래를 만나고 또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좀 삶에 좀 활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오늘날 같은 핵가족화되고 또 고령화된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자원봉사단 어르신들께서는 정기적으로 또 동아리 모임도 가지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할배할매 자원봉사단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두류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담당 사서 김혜영입니다. 두류도서관은 두류공원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의 배움과 또 나눔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요. 도서관 소속 교육기부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봉사단입니다. 또 이 어르신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소속감을 높이고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독후 활동 개발이나 시연 등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월 1, 2회 정도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림책 읽기, 그림책 활용 방법, 프로그램 구성 등 그림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도담도담 책여행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놀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십니다. 재능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도서관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읽어주고 하시면 어린이들이 모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는데요. 두류도서관에서는 이외에도 병원으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 중이고요. 두류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도서관에서 유익한 독서문화 행사 그리고 평생교육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원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요. 지역민분들도 독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친환경차 시대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가 정말 많이 늘어난 걸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전기차는 39만여 대로 2021년과 비교하면 68.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가 2.6% 늘어난 데 그쳤고 경유차, LPG차는 오히려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입니다. 수소차도 3만 대가 늘어 전년 대비 52.7%,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117만 대가 등록돼 28.9%가 증가하는 등 친환경 차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기준 통계를 보면 대구 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 5천여 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1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천 대가 늘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전기차 규모가 확대되는 건 기름값을 포함한 유지 비용 문제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3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서 유럽 5개국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 실제 빠르게 전기차 보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정책을 먼저 도입한 국가는 전기차, 신차 시장에서 0.5%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걸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였지만 이외의 국가는 점유율 0.5%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네, 대구시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1,462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전기 이륜차, 수소차가 지원 대상이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 물량은 가장 많습니다. 네. 대구시는 친환경차 보급이 자동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총 1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조금 사업이 보급 확대에 영향을 주고 규모는 늘어나는데 근데 실제 보조금 상한선은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급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친환경차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가격대가 높다 보니 보조금 액수에 따라 선호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 시장조사 기업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2년 내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 가운데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였습니다. 꽤 높습니다. 네.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32%로 확 줄어드는데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비용을 첫 번째 기준으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금이 이제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보조금 축소가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정부도 올해 초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한 달 늦추기도 했는데요. 이후 수정해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성능,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 밝혔는데요. 배터리 효율 등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이 전기 화물차를 살 때는 30% 혜택을 더 주는 등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개편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정책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보급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도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 대다수는 주행 거리가 짧아 이동에 제약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곳에 충전 시설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충전 시간도 길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충전 속도가 빠른 급속 충전기는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로 설치되는 탓에 보급 대수가 아직까지는 제한되는데요. 네. 완속 충전기는 주택, 아파트 등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지만 충전 시간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습니다. 급속 충전기 보급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참 중요하죠. 자, 충전 인프라도 이 문제로 꼽히지만 수리를 맡길 정비소가 많이 없다는 것도 좀 지적이 있어요. 네, 기존 정비소에선 전기차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대구 지역 내 정비소는 약 1,700여 개소이고 이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을 조회해보면 57곳이 나옵니다. 전체의 3.2%에 불과한 건데요. 이마저도 고전압 배터리, EV 시스템 등 정비 범위를 넓히면 6곳으로 축소됩니다. 그렇군요. 정비 인력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는데 관련 대책이 좀 수립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친환경차 정비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역별 친환경차 정비 인력 훈련을 진행하고 채용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 의회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 중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본 계획 수립 등 자동차 정비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차 정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도 좀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발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연쇄적 폭발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직 내연 기관차에 비해 화재 발생 비율은 떨어지지만 소화 작업이 어려움이 겪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우려가 큽니다. 전기차 화재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지목되는데요. 국립소방연구원은 인접한 전기차의 화재 상상에 관한 실험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과 다른 구조의 특성 배터리는 열화, 연소 폭발로 인한 열폭주 현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전압 배터리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감전, 폭발 및 내부 전해액 누출로 소방대원 2차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건데요. 차량별로 배터리 모양 크기, 장착 위치, 긴급 차단 스위치 등의 위치가 달라 신속한 전원 차단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전기차에는 이제 배터리가 이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건데 전기차 특성상 화재가 났을 때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화재가 커지는 주요 원인은 배터리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에서 배터리 성능 및 안전진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셀이 통상 2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셀 하나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상이 생기면 전기차 배터리 전체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배터리 상태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연동해서 개별 진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친환경차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또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주행거리 확보인데요. 충전소를 확충하고 기술 발전이 더 이뤄진다면 이 문제는 차츰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또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최근 인명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은 우리 일상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과도기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보다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지역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현황과 함께 정비소 확충 등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일보의 이동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생생스포츠 코너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일까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 방송을 끝내 지난 17일 금요일 이후 삼성의 연승 가도가 시작됐어요. 방송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삼성이나 저희 생생스포츠나 산뜻한 출발을 알려 제 스스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 경기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은 어제 열린 키움과의 시범 경기에서 6대5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내달렸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는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의 복귀전으로도 관심을 모았어요. 특히 4이닝 동안 메인이 모든 타자를 3자번태로 처리하는 완벽 투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살아날 줄 전문가들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이죠. 전문가들이 시즌 개막에 앞서 삼성을 10개 구단 중 약체로 분류했어요. 이제 시범 경기도 5경기가 남았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해요. 다음 달 1일 열리는 NC와의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보란듯이 세간의 평가를 깨뜨렸으면 좋겠고요. 네. 정규 시즌 개막전이 4월 1일이군요. 자, 삼성이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야구장을 찾는 팬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랍하게 모인 홈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만해요. 홈경기를 할 때마다 관중이 계속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4연승 구간인 홈 4경기 모두 치어리더 등이 없어도 팬분들의 목소리가 랍학을 뒤덮일 정도니까요. 시범 경기 때는 그 치어리더들이 없나요? 응원팀들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서 4연승은 그럼 KT와 롯데를 상대로 이끌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 18일 KT와의 경기에서 5대4로 승리한 뒤 19일 열린 경기에서도 4대1로 이겼습니다. KT와의 2연전을 싹쓸이하며 2연승을 내달렸는데요. 20일과 21일 열린 롯데와의 경기도 각각 5대2, 12대1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기간 투수진이 활약하면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쏠쏠히 뽑아내고 난타전이 벌어지면 불방망이로 3대를 압도했습니다. 네. 타격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여튼 최근 삼성의 무한질주가 지속되는 만큼 삼성 왕조 재건을 위해 응원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계속 좀 보고 싶은데 선수들의 활약에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삼성의 방망이에 로켓이 달린 것 같아요. 삼성은 매경기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팀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팀 타율 2할 9푼 3리에 안타 78개, 홈런 9개, 타점 44개 등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야.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매경기 새로운 얼굴이 승리의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끔 보면 어벤져스가 생각날 정도예요. 자, 그 어벤져스가 누군가요? 제가 바로 밝히겠습니다. 18일, 19일 KT 경기는 이성규가 경기를 지배했고 롯데의 2연전 중 20일은 김동엽이, 21일은 공민규가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22일은 구자욱과 페렐라의 활약 속에 승리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성규의 경우 이전 8경기에서 4할 1푼 1리, 홈런 3개, 5타점을 기록하며 삼성 타선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언급은 안 됐지만 홈런 2개의 10타점으로 삼성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도 매경기 쏠쏠한 활약으로 박진만 감독의 눈조장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토 일요일에는 삼성의 찐팬이라면 꼭 집중해야 될 매치가 잡혔습니다. 바로 푸른피의 레전드 이승엽 현 두산 감독과의 시범 경기 2연전이 열리는데요. 이승엽 감독이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삼성을 상대한다는 게 아직은 어색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웃기면서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얽히고 설킨 인연은 잠시 뒤로 밀어둔 채 초보 감독인 박지만 감독과 이승엽 감독의 지략 대결을 재미있게 관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연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이좋게 악수를 나눈 장면이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싶으시군요. 그렇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달 30일에는 미디어데이가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미디어데이가 열리는데요. 평소 야구에 관심이 많은 팬이라면 본방사수를 꼭 추천합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팬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예요. 모두 10개 구단의 주장과 각 팀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응원팀의 올 시즌 행보를 엿볼 수 있죠. 삼성에서는 그럼 누가 참석하나요? 삼성에서는 박지만 감독과 주장인 오재일, 투수 원태인이 미디어데이에 참석합니다. 평소 미디어 인터뷰에서 말을 아끼던 박 감독인데
어떤 몫을 내놓을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또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누구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린 오지엘 선수와 아쉬웠던 2023 WBC를 뒤로하고 원 소속팀에 복귀한 원태인도 올 시즌 남다를 각오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프로야구 얘기를 했고요.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축구 대구FC가 전북현대를 제물로 첫 승사냥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4경기 만에 첫 승을 챙긴 대구는 이번 승리로 1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대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 1 2023 정규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날 경기는 4년 만에 홈구장 전자석 매진으로 열띤 대구 축구 팬들의 응원 속에 첫 승을 챙겨 의미를 더했는데요. 개장 이후 최다인 12,253명의 관중이 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직접 구장을 찾아 관전을 해보니 전자석이 하늘색 물결로 펄럭인 게 장관이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의 무한한 축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팬 모두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는데요. 네.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승리까지 했으니까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날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바셀로스와 고재훈이 좌우 공격수로 포진됐으며 세징야 대신 이근호가 선발 축구 관계에 눈에 띄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좌우 양날개의 케이타와 황재원이, 중앙은 이용래와 이진용이 책임졌습니다. 수비수는 매경기 호흡을 맞춰온 저진우, 홍정은, 김진혁이 선발로 나섰고요. 오승훈이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네. 특히 이날 59분을 소화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이근호 선수는 교체 당시 대구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오.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네. 대구 팬들이 느끼는 이근호의 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립박수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날 전북과의 경기에서 맹활약한 대구FC 김진혁 그리고 세징야는 K리그 1 4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뽑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이상이 하루와 다르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김진혁은 수비수 부분에, 세징야는 미드필더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각각 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점이 양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라운드 베스트 11에는 공격수 부분에도 대구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대구 공격을 이끌고 있는 고재영과 에드가, 바셀로스 중 한 명만 터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대구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인천 유나이트 FC와의 영정 경기에서 2연승에 도전하는 만큼 저는 미디어를 통해 멀리서나마 대구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호가 울산에서 A매치 첫 경기를 갖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이은 A매치 데이로 이달 말까지 프로축구가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프로축구 팬들의 섭섭함을 달래줄 한국 축구 대표팀 경기가 오늘 잡혀 있습니다. 안방에서 한국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오늘 8시입니다. 이날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의 충성 경기 열리는데요.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의 첫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 이후 첫 A매치 경기를 치르는데요. 예. 벤투와는 다른 색깔을 펼칠 클린스만호의 경기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17위로 25위인 한국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4승 2무 1패로 한국이 앞서 있어 좋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이번 A매치에는 토트넘 손흥민과 나폴리 김민재 등 카타르 월드컵 멤버가 대거 총출동했습니다. 아쉽게 대구FC 수비수 홍철이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김정상무 미드필더 권창원이 발탁되며 지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축구를 내기했는데요. 네. 전북현대 조규성, 셀틱 오영규, FC서울 황의조가 공격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누가 선발로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팀 붙박이 김민재의 수비 파트너로 누가 선정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이 기자님은 그러면 김민재 수비 파트너로 누가 선정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는 벤투에서 호흡을 맞춘 울산현대 김영건의 출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36살이 된 김영건은 3번의 월드컵을 치른 베테랑인데요. 김민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첫 A매치에 출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한국의 수비력을 판가름할 좋은 기회인 것도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어서 말해보자면 골키퍼 장갑은 알샤밥 김승규와 울산현대 조현우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빌드업 축구 전술에는 발밑 기술이 좋은 김승규가 유력해 보이지만
운동 능력이 좋아 선방쇼를 기대하게 만드는 조현우가 낙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자님의 이 예상이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직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콜롬비아와의 경기 다음에는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끝낸 뒤 2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이자 리버풀 소속인 다르윈 누네즈 등 주전들이 대거 불참하며 약간은 김이 빠진 모양새인데요. 네. 현재 새 사령탑을 정하지도 못해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회전에서 맞붙어 0대0으로 비기며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우루과이와의 상대 전적은 한국이 1승 2무 6패로 열세지만 이번 A매치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호가 울산에서 A매치 첫 경기를 가진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야구나 축구나 뭐 여러 스포츠를 직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취재와 함께 또 경기 관람과 해야 되잖아요. 경기 네. 관람도 하고 취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제가 축구, 야구, 농구를 좋아한다는 마음속 바람이 있으면 네. 이 일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일과 이 즐거움을 같이 동시에 느끼는 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프로십니다. 네. 예, 생생스포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대구일보의 이동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벚꽃은 지난 21일부터 개화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5일, 평년보다는 8일 빨랐고요. 대구에서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 1924년 이후로 두 번째로 빠르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핀 이유는 높은 기온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 3월의 평균 기온이 10.8도로 작년보다는 1.1도, 평년보다는 2도가 높아 벚꽃 개화가 빨랐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벚꽃 구경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분들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나중에 이 점수로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장롱 면허여도 미리 신청해 놓으면 1년간 10점씩 자동으로 누적이 돼서 나중에 운전하게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서약 이후 위반을 하거나 사고가 나면 다음 날 꼭 다시 신청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온라인 신청은 이파인 앱이나 정부24,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 면허 사용 가능 상태이고 미납된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2023 대구 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수 선발도 겸하는데요.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학교 운동부 활동이 활성화되고 학생 선수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보통 한국인들은 아메리카노나 라떼, 카푸치노를 많이 즐기는데요. 나라별 독특하게 커피는 즐기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먼저 핀란드는 카페 오스트라고 해서 레이페요스토라는 치즈 덩어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 같이 마시는데요. 다소 이상한 조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 조합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터키에서는 구운 커피콩을 곱게 갈아 불이 포트 용기에 넣고 뜨거운 굴을 부어 가라앉혀 마시는 커피를 즐깁니다. 이 특이한 점은 곱게 갈린 커피 찌꺼기 그대로 서빙이 되는데요. 가라앉은 커피가루는 놔두고 액체만 마신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무더운 여름 긴 우유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상쾌하게 마시는 블랙커피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에 탄산수와 얼음 그리고 레몬 주스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네요. 대구 동구에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가칭 호국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립 신암 선열공원에서 망우당 공원을 잇는 0.5km의 구간인데요.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호국의 길을 걸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기온이 내려가서 아침에 꽤 쌀쌀했습니다. 낮 기온도 11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날아온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호흡기 건강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부 동해안에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